영화 맨 프롬 어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존은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살며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떠나려 하네요. 떠나기 전 친했던 교수들을 불러 마지막 밤을 보내기로 했기에 차차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먼저 인류학 교수 댄과 신학자 에디스가 왔네요. 여러 음식을 들고 온 생물학 교수 해리와 그 옆엔 신임 교수 샌디도 왔습니다. 이때 트럭에 싣는 짐 중 하나인 그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복제품이라며 선물 받았다고 하지만 그림에 관심이 많던 에디스는 반 고흐의 작품 같다고 합니다. 캔버스 틀까지 반 고흐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다 하네요. 뒤쪽엔 프랑스어로 친구 샤크 보네게라고 적혀 있다고 하죠. 감정을 맡겨보라는 말에 팔 생각도 없다며 트럭에 올려놓곤 들어가자고 합니다. 방에 들어온 사람들. 댄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다 갑자기 떠난다며 곤란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며 답하는 존. 10년 동안 근속에 정년 보장도 되어 있고 학과장 서열이라 더 멀리 볼 수도 있는데 그걸 포기할 정도냐고 다시 묻네요. 별일 아니라며 그저 역마살이라고 하죠. 10년 전에도 갑자기 온 것이 생각난다며 그때와 똑같다고 하는 에디스. 이때 샌디가 활을 하나 발견하니 다들 흥미를 보입니다. 이걸로 무얼 하는지를 묻자 주로 사슴, 가끔 큰 곰을 잡았다고 하죠. 놀라는 사람들. 밖엔 동료 교수 아트와 학생 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마중 나온 존에게 린다를 집에 바래다 주는 길에 잠깐 데리고 왔다고 하죠. 아트는 자신이 초기 인류에 대해 쓴 책을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곤 다른 사람들처럼 왜 이곳을 떠나는지 또 묻네요. 이번에 존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따금씩 옮긴다며 진지하게 말합니다. 무거워진 분위기에 더 물으면 안 되겠다고 하네요. 분위기 전환으로 편히 앉아 이야기하자며 양주 조니워커 그린을 꺼내는 존. 다들 좋아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잔에 마셔야 한다고 하죠. 무거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다들 떠나는 존을 축하하는 분위기입니다. 건강과 행운 그리고 가는 곳마다 축복을 빈다며 잔을 들어주네요. 그리고 더 이상 간다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지 않기로 하고 화제를 돌려보자고 합니다. 이때 돌 하나를 발견한 댄. 후기 크로마뇽인이 썼던 부싯돌 도구 제작에 쓰인 정 같다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 후기의 마지막 문화이고 이건 아주 희귀한 표본이라고 하죠. 존에게 어디서 났냐 묻자 벼룩시장에서 25센트에 샀다고 하네요. 횡재했다며 축하해주는 아트. 곰곰이 생각하던 존은 다들 와줘서 기쁘다는 말을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단 것을 깨닫고 사람들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하죠.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게 있을 거라고 하네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맞다며 다만 말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된다는 존. 아트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배울 만큼 배웠다며 괜찮다고 합니다. 존은 엉뚱한 이야기 하나를 하네요. 어떤 한 사람이 구석기 후기부터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왔다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을 합니다. 먼저 댄은 SF 소설을 쓰는지를 묻네요. 해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피곤했을 거라는 농담을 합니다. 지능이 떨어져서 적응을 못하며 살았을 거라는 에디스. 댄은 크로마뇽인들의 지식이 조금 모자랐을 뿐 지능은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었을 거라고 하죠. 아무튼 소설을 다 쓰면 보여달라고 합니다. 생물학 교수인 해리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해준다고 하네요. 최적의 체세포 재생을 하면 지금보다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서서히 쌓이는 중독으로 빠르게 죽는 거라고 하죠. 중독에 대해 그야말로 완벽한 해독이 가능하다면 평생 살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은 에디스가 부럽다는 말을 하자 존은 정말 14,000년을 살고 싶은지를 묻습니다. 다들 나쁠 건 없다는 분위기네요. 한때 마법이던 게 과학이 되기도 하고 대서양을 횡단한 콜럼버스도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다는 해리. 갑자기 존은 콜럼버스와 항해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믿었지만 막상 가려니 떨어질까봐 겁이 났다고 하죠. 사람들은 놀란 표정입니다. 신세대 농담이냐며 도통 존을 모르겠다고 하네요. 존은 아니라며 자신은 배우고 또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난인지 갑자기 사람들을 놀래키네요. 다들 장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해리는 재미있었다며 더 해보라고 하죠.
10년마다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눈치챌 때쯤 옮겨 다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크로마뇽인이라고 배움을 통해서 알았고, 고고학 자료와 지도, 인류학 연구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시대에 살았다고 하죠. 자신들의 생각보다 앞서간다며 더 들어보자는 아트. 첫 35살 때쯤의 모습이 지금이라고 합니다. 무리를 이끌게 되었지만 마술을 부린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내쫓았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훔쳐 젊음을 누린다고 생각했다고 하죠. 처음 천년은 무지한 상태로 살았다는 존에게 천년이란 건 어떻게 아는지를 묻는 댄. 정보에 근거한 짐작과 기억을 토대로 대략 천년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좋은 기억, 나쁜 기억, 트라우마여서 화편들처럼 기억난다고 하네요. 죽지도 못하고 늘 쫓겨다니다가 다른 무리에 섞이는 요령을 터득했다는 존. 때가 되면 옮기는 습관이 생겼고 첫 2000년은 추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은 지대가 더 따뜻하다는 것도 깨달았을 즈음 후기 빙하기였다고 하네요. 산악지형이었고 서쪽으로 거대한 평원. 아마 지금의 프랑스 해안에서 영국을 본 것 같다고 하죠. 빙하가 녹기 전 해수면이 낮았고 대륙의 일부였단 말에 댄은 지금까지 말하는 게 대략적으로 맞다고 합니다. 그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라며 반박하는 아트. 이때 린다가 바다는 어땠는지를 묻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처음 바다를 보게 됐고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보곤 호수와 달랐다는 것을 구분했다고 하네요. 하늘을 보며 누가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궁금했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이 죽지도 않는 것을 깨닫곤 이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알고 싶었다는 존. 이때 에디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존은 그냥 벌어진 일이라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꽤나 논리정연하다는 해리. 그리고 에디슨은 반고흐 그림은 어떻게 된 거냐 묻죠. 과거 자크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때 반고흐가 직접 준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노동일을 좋아해서 돼지치기로 일을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늙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쯤엔 그러니까 10년 정도가 흐르면 다른 신분으로 바꾸고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문명과 중앙 집권화된 권력이 등장하면서 점점 바꾸기도 힘들었다고 하네요. 자신의 아들 신분으로 바꾸기도 했고 증명서나 추천서를 위조하다가 낭패를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1862년 벨기에에서 공문서 위조로 감옥에서 1년을 보냈다고 하죠. 유럽에서 미국으로 언제 넘어왔느냐는 린다. 1890년 반고흐가 죽은 다음 프랑스 이민자들 틈에 끼어 이주했다고 합니다. 질문 하나하나에 막힘없이 대답하는 것에 대해 놀라하네요. 아트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묻자 괜히 했나 싶기도 하지만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작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들 문제가 있다며 믿지를 않네요. 짐을 옮기는 걸 도와준다며 다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댄이 예전 삶을 떠올릴 만한 기념품은 없는지를 묻자 수백 수천 년을 살고 어차피 모두 사라지니 기념품 따윈 없다고 합니다. 댄이 들고 있는 뗀석기는 그냥 가지라고 하죠. 둘러댈 수도 있는데 답변을 한 것에 대해 의외라 생각하는 댄. 존이 밖으로 나가자 사람들은 술렁댑니다. 존이 한 말이 진짜일지 몰래카메라가 아닐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적 없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꾸며댄다며 빨리 와달라고 하죠. 누구를 부르는 걸까요? 짐을 옮기고 있는 존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거 아는지를 묻는 샌디. 근무 첫날부터 첫눈에 반했다고 하네요. 그런 샌디에게 자신도 관심 있다고 답하죠. 그거면 된다며 원신이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만난다 하더라도 샌디와 아이들은 늙을 거고 또 자신은 영생을 살아갈 거라고 하죠. 영원을 약속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자신이 병들고 죽는 것은 신의 뜻이고 감안하겠다며 사랑한다는 샌디. 존이 방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해리가 덮치네요. 당연히 쉽게 제압되고 무슨 짓이냐고 묻자 사람이 맞는지 반사신경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려 했다고 합니다. 다들 자리에 앉으며 물어볼 게 많다고 하네요. 린다의 동굴 벽화를 그린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 프랑스 레제지 안반 벽화를 그린 친구의 이름은 기로르였다고 합니다. 솜씨가 뛰어났고 자신들이 사냥하고 싶은 동물을 주로 그렸다고 하죠. 다만 사냥을 허탕친 날 족장이 기로르의 이를 모두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주술이 안 통했다는 이유에서였다네요. 그 상처로 인해 감염되어 죽었고
결국 버려졌다는 기로르. 항상 학생들은 존이 가진 지식에 놀랐다며 린다는 존의 이야기를 믿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후 몇천 년은 따뜻했다고 합니다. 술록과 맘모스를 사냥했고 기후가 바뀌면서 사냥감이 북쪽으로 이동했다네요. 이 이야기까지 듣고 끼어드는 아트. 이때부터 식량을 재배하고 가축을 길들이고 강변에 거주하는 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교과서의 이야기가 거의 맞다고 하네요. 아무튼 자신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홀로 동쪽으로 향하기도 했고 무리에 섞이는 법도 배웠다고 하죠. 동쪽에서 처음 바다를 보았다는 존. 지중해였을 거고 청동기 시대 초기였다고 하네요. 교역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여러 언어를 익히기도 했고 어딜 가나 각양각색 신들의 이야기, 즉 신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듯했지만 결국 전부 헛소리라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시대는 변했고 도시국가 시대가 되며 이방인을 경계하는 탓에 옮겨 다니긴 힘들었다는 존. 결국 도착한 곳은 인도였다고 합니다. 운이 정말 좋았는지 부처가 살던 시대였다네요.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비범했고 많은 걸 배웠으며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로 지냈다고 하죠. 아트가 자신들이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 어쩌려고 이런 말을 하는지를 묻자 아무도 안 믿을 거라네요. 몇 사람이 들었고 신빙성도 없기에 금방 잊혀질 이야기라고 합니다. 다만 사람들의 반응을 보곤 괜한 짓을 한 것 같다는 존. 이때 밖에 누군가가 도착합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심리학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 윌. 아트가 존의 정신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며 부른 사람이 바로 윌이었죠. 존을 포함해 모두 윌을 반겨주네요. 자리에 앉아 바로 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고 합니다. 댄은 존의 이야기를 입증할 방법, 그리고 반박할 방법도 없었다 하죠. 자신이 크로마뇽인인 건 언제 깨달았냐는 윌의 질문에 인류학에 처음 등장했을 때 알게 되었다고 답합니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존도 자리에 앉고 윌과의 질문은 이어집니다. 병들고 아픈 적이 있냐는 질문.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폐렴도 한두 번, 그리고 장티푸스와 황열병, 천연두, 흑사병에도 살아남았다고 하죠. 천연두라면 자국이 남는다는 윌에게 자신은 흉터가 안 남는다고 하네요. 생물학 교수로서 자신의 실험실에서 검사를 해보자는 해리. 당연히 존은 내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라도 안 할 것 같네요. 허풍을 쳐놓고 믿든 말든 관심이 없냐는 아트의 말을 시작으로 에디스도 존을 비꼬으네요. 신뢰해왔던 사람에 대한 예의는 지키라는 샌디. 진짜라면 공부도 상당히 했을 거라는 댄의 말에 학위가 10개라고 답합니다. 170년에 걸친 학위라며 1840년 옥스퍼드 생물학 학위는 지금 시대에 많이 뒤처졌다고 하죠. 새로운 걸 따라가진 못한다고 합니다. 몇 번은 지금처럼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14,000년을 산다고 해서 천재가 되진 않는다고 하죠. 갑자기 윌은 총을 꺼내들며 총에 맞아도 안 죽냐고 묻습니다. 그저 오래 살았을 뿐 확실하지 않다는 존. 사실 총은 아니었네요. 장난이 심했다는 사람들. 윌은 14,000년 동안 사고, 질병, 재난에도 살아남았으니 행운이라고 하네요. 이때 방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몇 가지 짐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을 기부하고자 자선단체 사람들을 불렀던 거였죠. 항상 이렇게 다니냐 하자 늘 이래왔고 또 생길 거라고 합니다. 어수선한 와중에 원시인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묻는 윌.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멈추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면 냄새가 나고 흩어지는 것. 다치는 것은 몸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것. 질병은 수수께끼였고 늙는다는 것은 불가사의였다고 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통해 견해가 생겼고 자신이 다르다는 걸 서서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는지를 묻자 없다고는 못한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파를 가져가려는 찰나 존은 소파만 그냥 두어달라고 합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렇겠죠. 심장병이 있는 윌 먼저 앉으라는 존. 다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근데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사시대는 지금보다 가부장적이었을 거라며 아버지가 기억나는지를 묻는 윌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도 아버지가 기억 안 난다는 윌. 그리고 존이 인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존재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생물학적이나 심리학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하죠. 자신의 이야기를 믿는 거냐 묻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며 자신의 장례식엔 올 건지 되묻네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는 샌디. 자신도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며 자신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 봤냐고 하네요. 거기까진 미처 생각 못했다는 존에게 뻔뻔하게 혼자 살아가냐며 화를 냅니다. 소중한 걸 마음에 간직하지 못할 거라며 갑자기 총을 꺼내죠. 이상한 사람이네요. 대니 말리지만 머리에 총알이 박히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묻습니다. 대답이 없자 정리할 서류가 산더미라며 연구실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위를 부른 아트는 존이 그렇게 잘났냐며 잘했다고 비꼬으네요. 해리는 윌의 부인 메리가 어제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서 그렇다는 말을 합니다. 존은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가죠. 가는 윌을 붙잡고 아내의 일은 몰랐다며 미안하다는 존. 자신을 냅두라며 총을 건네주곤 가버리네요. 그런데 총엔 총알이 없었죠. 다들 윌을 왜 부른 거냐며 아트에게 뭐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존이 들어오며 자신이 반박을 하는 바람에 윌에게 상처를 줬다 하죠. 어색한 분위기는 이어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댄은 존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고 합니다. 해리와 린다도 동의하네요. 자네 같은 사람이 또 있는지 알고 있냐고 묻는 댄. 해리는 있더라도 존이 알 방도가 없지 않냐 하지만 존은 1600년대에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에디슨은 연도를 기억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1292년에 어디 있었는지를 물으며 반박하네요. 1년 전 오늘 어디 있었냐는 존의 질문. 하지만 대답을 역시 못하죠. 아무튼 1600년대에 그를 만났고 자신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수긍했다고 하네요. 이틀 동안이나 대화를 했지만 장담은 못했다고 합니다. 서로의 말을 납득하면서도 진위를 가릴 수 없으니 당연한 거겠죠. 서로 인정한다 해도 확신할 수 없으니 나중에 연락하자 하며 헤어지게 되었고 결국 연락은 끊겼다고 합니다. 약 200년 뒤 브리셀 철도역에서 그를 봤지만 인파 속에서 놓쳤다고 하네요. 여유 시간엔 무얼 하는지를 묻는 해리. 50년마다 느긋하게 있고 싶어지면 뉴기니에 있는 원시 부족에게 가고 자신을 불사신으로 추앙하기 때문에 조각상도 있다 합니다. 씻지도 않는 지저분한 원신이라며 비꼬는 에디슨. 존은 더러운 걸로 치면 중세시대가 더 심했다며 반박하죠. 그 당시에 씻는 걸 죄악시하는 바람에 10월에 입은 옷을 4월에 벗었다고 합니다. 신앙이 깊은 에디슨은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지 이해가 안 된다 하네요. 댄은 존에게 신앙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예전엔 믿었지만 현재는 안 믿는다고 하죠. 종교 역사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지 댄의 질문을 받습니다. 있지만 넘어가자는 존에게 사람들은 궁금한지 어서 이야기해달라 하네요. 분위기가 이상함을 깨닫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냐며 아트가 묻자 맞다고 답합니다. 사실 신약 성서는 100단어 미만이라며 거창하게 포장된 거라 하죠. 독실한 신자인 에디슨은 더 이상 못 듣겠다며 신성 모독이라고 합니다. 그런 에디스에게 자신은 유대교 율법을 읽으며 자랐고 아내는 코란, 큰아들은 무신론자, 둘째는 사이언톨로지에 막내는 힌두교를 연구한다는 해리. 종교전쟁이 벌어졌어야 할 집안이지만 그냥 그렇게 산다며 진정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이야기해달라 하게 되고 존도 다시 이어나가죠. 부처를 만난 자신은 가르침이 마음에 들었고 부처가 죽고 난 후 지중해를 거쳐 로마로 왔다고 합니다. 사륙의 제국이 된 로마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문득 부처의 가르침을 이곳에 전파하고 싶었다네요. 하지만 설파는 실패했고 로마가 이겼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냐는 에디슨. 그저 사람들이 달아준 훈장이라고 말하네요. 십자가형에 대해 궁금해하자 티벳과 인도에서 배운 대로 명상을 통해 신진대사를 저하시켰다고 합니다. 다들 죽었다고 끌어내리고 안치했을 때 몸을 정상화시키고 몰래 빠져나가려 했지만 제자들의 눈에 띄었다고 하죠. 제자들에게 이해시키려 했지만 기쁨에 사로잡혀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중부 유럽으로 돌아왔다는 존. 에디슨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하네요. 손목에 있는 상처를 보여달란 말에
흉터는 안 나고 밧줄로 묶였다며 못과 피는 종교적 치장이라고 합니다. 댄 역시 예수님의 기원은 힌두교에서 왔다고 하네요. 예수님의 철학적 가르침을 보면 히브리어식 불교라며 자비와 관용, 형제애와 사랑 모두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하죠. 다만 대중을 기만하고 현혹하는 성직자들이 이야기를 멋대로 바꿨고 부처와 예수가 자기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을 보면 어이없을 거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도는 이게 아니라는 존. 윌은 어째선지 되돌아왔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피곤해져서 다시 돌아왔다고 하네요. 존은 어두워지고 아직 짐 정리를 못했다며 짐을 옮기고 온다고 합니다. 샌디가 돕는다고 따라가네요. 두 사람이 사라지자 윌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몇몇 정신질환자들은 자기 인생을 과장하게 꾸미고 진짜로 믿는다며 본래의 자아는 내면 깊이 감춘다고 하죠. 존의 경우 중증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래도 대답도 막힘없이 바로 하고 논리정연하다는 아트. 아니면 마약을 했을 확률도 있지 않냐는 말이 나오자 마약 관련 연구를 했던 해리는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존이 없는 자리에서 말을 나눠봐도 딱히 답은 없네요. 자신도 천사나 동방의 별은 믿지 않지만 예수의 어린 시절은 나와 있지 않냐는 에디스. 역사는 공백을 싫어하기에 적당히 틈을 메웠을 수도 있다며 어째선지 윌은 존을 믿는 것처럼 말하네요. 이때 존이 들어와 벽난로 앞에 앉습니다. 불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다는 윌의 말에 어릴 적 습성인지 불 옆에 있으면 안도감이 생긴다고 답하네요. 그리고 들려주고 싶은 게 있다며 베토벤의 교향곡 제7번을 틉니다. 괴테가 나선형 성우는 별무리의 소용돌이라고 했던 것처럼 과학의 신개념들이 예술적 표현으로 자주 첫 등장한다는 존. 다들 심란한 상태여서 그런지 베토벤의 음악을 듣곤 각자 생각에 빠집니다. 인류의 장래를 믿냐는 샌디에게 환경의 조화에 달렸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어왔다며 존에게 예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에디스. 이 말에 따로 대꾸는 안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직접 지어낸 거냐 묻자 자신의 이름은 항상 존이었다 합니다. 하지만 부활 이야기가 퍼지면서 히브리어 요하나로 와전되고 영생의 증거라며 구세주 하나님, 거기에 히브리어로 예수와 번역하면서 예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이에수스, 고대 라틴어로 예수스, 중세 라틴어로 예수. 전체적으로 과정을 보니 놀랍다고 하네요.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 한 적은 없고 훌륭한 스승이 있다고 한 게 와전되었으며 유대 왕이라고 한 적도 없다 합니다. 동방박사 3명도 없었다 하죠. 새 현자는 부처 탄생 설화에서 비롯됐다는 댄. 존은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선택권을 줬다며 에디스에게도 선택권을 주겠다고 합니다. 에디스는 진짜인지를 묻지만 아니라고 하면 확신할 수 있냐는 존의 말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죠. 이어 불이 켜지고 도가 지나치다며 너무했다는 윌. 확실한 증거도 없다며 모두 장난이고 거짓말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라 하죠.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상태라는 자신의 소견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도 있다 말하네요. 말할 때가 됐다는 윌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존도 소설이었다며 모두 지어낸 이야기라 하죠. 경악하는 사람들. 그따위 수작이 통할 거냐는 아티에게 모두에게 영감을 받아서 소설을 썼다고 하네요. 에디스가 가짜 반고흐의 그림을 받고 자신이 늙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초기 인류에 대한 책을 받아 이야기한 거라며 모두 상상이라고 합니다. 모두 속였다며 진짜 화를 내는 댄. 에디스까지 거들자 몇 번이고 관둘까 하다가 어떻게 반박할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트는 존이 미쳤다며 방을 나서게 됩니다. 남은 짐을 더 정리하려는 존을 따라 나서는 샌디. 하지만 샌디는 존이 남의 선이나 지성을 희롱할 사람이 아니라며 존을 믿는다는 말을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이만 간다며 집을 나서네요. 자신에게 미안한 거 없는지 묻는 에디스에게 존은 사과를 하게 되고 기독교인답게 용서를 해주겠다며 존을 안아줍니다. 해리와 에디스도 이렇게 떠나네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주가 느껴진다는 댄. 아무튼 어딜 가든 행운을 빈다며 가끔 연락해달라 하죠. 댄이 떠나자 샌디는 무슨 이름으로 살았는지를 묻습니다. 구석기 시대엔 존 페일리,
존 세비지. 진짜 걸작은 60년 전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존 토머스 파티라고 합니다. 뒤에서 듣고 있던 윌은 충격을 받은 듯하네요. 화학 교수는 아닐 거라며 그럴 리 없다 하자 존은 다가가며 윌의 어머니 이름이 노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집에서 키웠던 강아지 이름을 말해달라는 윌. 우피라는 존의 대답을 듣곤 흐느껴 울고 맙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말했다 하죠. 어쩔 수 없이 많은 재산만 남긴 채 떠났다는 존. 사실 윌의 아버지는 존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던 윌은 충격이 큰 탓에 쓰러지고 말죠. 잠시 뒤 구급차가 오게 되지만 윌은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몇 가지 여쭤볼 거라며 연락 닿는 곳에 있어달라는 경찰. 아들이 죽은 것을 받기에 존 역시 충격을 받은 표정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차를 타고 떠나게 되죠. 하지만 얼마 안 가 차는 멈추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는 샌디를 태우고 사라지게 됩니다. 영화 맨 프로머스였습니다. 14,000년 동안 살아온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죠. 조금은 불편해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라 머릿속으로 상상해가며 떠올리는 재미로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의문점과 반론을 담지 못했습니다.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개연성도 챙기지 못했는데요. 풀무비로 보신다면 장난처럼 시작한 질문부터 점점 심각해지는 질문, 그리고 쉴 새 없이 답을 해가는 반론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진지하게 뭐가 옳고 그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영화로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만 인사드릴게요. 항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영화를 읽어준 남자 영일남이었습니다.